몽골군은 1237년부터 1240년까지 러시아를 정복한 후에 이제 서유럽 쪽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까지 유럽인들은 몽골군이 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습니다. 몽골군에게 공격당한 쿠만족이 헝가리로 도망치면서 무시무시한 군대가 근처에 와 있다는 사실과 러시아에 잔혹했던 정벌에 대해 유럽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만족은 헝가리 왕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테니 자신들을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헝가리 왕은 기독교 개종과 몽골이 침입하면 같이 싸운다는 조건으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헝가리 왕 벨라는 쿠만족이 몽골군에 대해서 하는 말은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벨라는 유럽에서 강력하기로 손꼽히는 자신의 헝가리 군대가 몽골군 정도는 쉽게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41년 바투는 쿠만족들을 당장 우리에게 보내라. 쿠만족은 집이 없어 유목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도시에 살고 있다.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는가? 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거부당하자 곧 헝가리 침공을 준비합니다. 몽골군은 헝가리로 달아난 쿠만족을 격파한다는 핑계로 헝가리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넓은 초원을 가진 헝가리는 유럽 원정의 전초기지로 삼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바투는 명목상 지휘관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수부타이가 용맹한 몽골 전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수부타이는 3만 명의 병력을 떼어 러시아의 주둔군으로 남아있게 하면서 몽골군의 보급로와 교통로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키예프를 떠나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헝가리 폴란드를 격파할 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사령관 바투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칭기즈칸 장남 주치의 둘째 아들로 형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동생 바투가 주치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치의 혈통 문제로 당시 오고타이 칸의 아들 구유쿠와 적대적이었습니다. 오고타이가 죽고 당시 가문의 가장 연장자였던 차가타이가 구유쿠를 지지했습니다. 구유쿠가 나중에 데칸에 오르게 되자 몽골 제국과는 따로 놀면서 나중에 킵차크 칸국을 세웁니다. 데칸이 된 구유쿠 칸과는 사이가 갈수록 안 좋아져서 군사를 일으켜 전쟁이 일어날 뻔했으나 구유쿠가 갑자기 죽게 되어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투가 가문의 가장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바투는 기존 산남 오고타이계와 이남 차가타이계를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사남 툴루이계 몽케를 데칸으로 올리고 데칸 옥립자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투의 이미지는 무시무시했지만 군사나 전투지휘에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몽골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건 백정노장 수부타이였습니다. 명장까지는 아니지만 수부타이와 지휘권을 놓고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데칸을 옥립하고 자신의 가문의 힘을 확대한 걸 보면 군사적 능력보다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바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구유쿠는 오고타이 칸의 장남으로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투와 다투다가 결국 아버지 오고타이 칸에게 소환당해 혼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유럽 원정군에 참여하라고 준비했지만 갑자기 아버지 오고타이 칸이 죽게 되었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구유쿠가 데칸에 오르는데 유리해지게 됩니다. 데칸으로 고작 2년 동안만 집권했음에도 왕권 강화 정책으로 몽골 귀족들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구유쿠가 죽자 그의 후손이 아닌 몽케가 데칸으로 옥립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장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투가 자객을 보내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유쿠가 죽은 후 바투는 몽골 제국에서 독립해버립니다. 카이두는 오고타이 칸의 오남 카시의 아들로 우구데이 칸국을 세우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무려 50년 동안 당숙벌인 쿠빌라이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원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차가타이의 아들 바이다르가 있습니다. 몽골군은 척후병에 의한 정보 입수에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수집한 정보와 명령을 전령과 깃발을 이용해 말단 병사에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청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등 유럽 국가들에 관한 정보도 미리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예전부터 동맹을 맺은 친밀한 관계인 걸 알고 있던 수부타이는
헝가리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카이두에게 폴란드로 먼저 가서 헝가리를 도울 수 없도록 처부수라고 합니다. 가장 북쪽으로 간 카이두는 몽골군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폴란드 안의 작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폴란드를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국이라는 것은 큰 나라로부터 공이라는 칭호를 받은 군주가 다스리는 작은 나라를 말하는데 폴란드도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부타에는 군을 넷으로 나누어 진격하게 한 후 헝가리 페스트에 직결해 헝가리 군대를 전멸시킨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바이다르는 본대 우측을 엄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유쿠 군은 본대 좌측을 엄호하면서 트란실바니아를 제압합니다. 바투와 수부타이의 주력군은 그 가운데 길을 택하여 진군합니다. 주력군은 헝가리군이 지키는 카르파티아 지역을 제압하고 헝가리의 페스트로 향합니다. 폴란드 방향으로 향한 카이두의 몽골군은 대도시인 크라쿠프를 향해 질주하였습니다. 크라쿠프의 영주와 백성들은 모조리 도망간 상태였고 남아있던 병력은 전멸당했습니다. 몽골군은 크라쿠프에 불을 질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폴란드의 국왕 볼레슬라프는 도망쳐버렸습니다. 몽골군은 잔혹한 공격으로 심한 타격을 주어 유럽 전체의 저항 세력과 저항 의지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카이두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발트해 방향으로 하나는 브로츠호 앞으로 향했습니다. 발트해 방향으로 간 몽골군은 닥치는 대로 약탈과 방어를 하면서 주변을 휩쓸었고 엄청난 수의 피난민이 서쪽으로 도망치면서 몽골군의 공포스러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몽골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브루츠와프 주민들은 도시를 불태운 다음 도시 안에 있는 견고한 성체에 틀어박혀 전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루츠와프에 도착한 몽골군은 브루츠와프 성벽이 너무 견고해 보이자 싸우지 않고 우회해서 슐레지엔으로 진격합니다. 몽골군이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슐레지엔 대공 헨리크는 독일인이 중심이어서 독일 기사단으로도 불리는 튜턴 기사단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럽 3대 기사단에 속할 정도로 강한 기사단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남이었던 보헤미아 왕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보헤미아 5만의 대군이 원군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정찰병을 통해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던 카이두는 폴란드가 보헤미아 군대와 힘을 합쳐 싸우지 못하도록 먼저 병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헨리크가 있는 방향으로 진격합니다. 1241년 4월에 헨리크가 레그니차에 도착하였을 때 보헤미아 병력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이미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헨리크는 보헤미아 병력을 기다리지 못하고 몽골군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유럽군 총사령관이 되어버린 헨리크는 유럽의 각국에서 보내온 군대와 폴란드에서 최대한 긁어모은 군대를 합쳐 4만 군단을 조직하고 방위선을 짰습니다. 하지만 헨리크는 여기에서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헨리크는 레그니차 성 안에서 잘 있다가 기사들이 싸우기 수월한 벌판에서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헨리크는 몽골군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포진해 기마돌격으로 몽골군을 섬멸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레그니차 성에서 나와 몽골군을 상대로 야전을 선택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헨리크가 선택한 독일에서 가까운 레그니차에서 몽골군과 유럽군은 싸우게 됩니다. 헨리크의 유럽군은 4개의 부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1대는 폴란드에서 선별된 정예 기사들이었고 제2대는 갑옷 위에 검은 십자가가 그려진 하얀 옷을 입은 튜턴 기사단이었습니다. 제3대는 폴란드 기병대, 그리고 제4대는 전직 광부들로 이루어진 보병대였습니다. 반면에 지옥에서 온 공포의 군대라는 소문이 돌았던 몽골군이 갖춘 무장이라고는 가죽으로 만든 갑옷과 장난감 같은 활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금속 갑옷을 온몸에 두른 유럽 기사들은 이런 몽골군을 하찮게 봤습니다. 먼저 전투를 시작한 것은 일대를 구성하고 있는 폴란드 기사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 기사단은 금속 고리를 엮어 붙인 사슬 갑옷의 무게는 10kg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금속재 투구와 3m의 장창까지 들었습니다.
폴란드의 기사단은 몽골군의 한가운데 있는 중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양옆으로 갈라져 폴란드 기사들에게 화살비를 퍼부었습니다. 몽골의 화살은 최대 300m를 날아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유럽의 석궁은 정확도는 높았지만 1분에 2발을 쏘는 반면에 몽골군은 달리는 말에서도 1분에 10발 이상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몽골의 화살에는 독이 발라져 있어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헨리크는 이번에는 제1대의 본대를 돌격하게 했습니다. 본대는 몽골의 중군에 충돌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잠시 동안 난전이 이어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몽골군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헨리크는 몽골군이 유럽군의 공격을 견디다 못해 달아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잠시 후 헨리크의 유럽군 전체가 몽골군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몽골군의 후퇴는 거짓이었고 폴란드의 기병대는 몽골군 깊숙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군 기사단은 몽골군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던 몽골군이 등을 돌려 활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활은 매우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말을 타고 활을 쏜다는 자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전투 능력을 보여주고 후퇴하다가 말 위에서 뒤로 돌아 갑자기 화살을 날리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추격을 계속하면 어디선가 매복해 있던 몽골군이 바람같이 나타나 사방에서 덮치는 이 전술 자체를 망구다이라고 하며 위장 후퇴수를 담당했던 뛰어난 몽골의 전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폴란드의 기병을 깊숙이 유인해서 보병과 기병을 분리시켜 보병과 기병이 합동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단단한 적의 대열을 무너뜨려버린 전술이었습니다. 유럽군의 기병과 보병이 멀리 떨어지게 되자 양옆에 배치되어 있던 몽골 기병대가 보병들을 측면에서 공격했습니다. 상황이 좋게 돌아가지 않자 헨리크는 오히려 자신의 기사대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번에 몽골군은 또 갑자기 퇴각해서 거리를 벌이더니 들판에 불을 피웁니다. 엄청난 연기가 폴란드 기병대를 에워싸서 폴란드의 기사들과 뒤처진 보병대가 완전히 분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럽군의 대열이 무너지자 어김없이 몽골군의 중기병이 돌진합니다. 분리된 폴란드의 기사들과 보병들 사이에 몽골 중기병들이 공격하는 사이 발빠른 몽골의 경기병대는 연기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뒤처진 보병들을 마구 쏘아 죽였습니다. 기사들은 단단한 갑옷을 입은 덕택에 화살에 맞아 죽는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몽골군은 기사들이 타고 있는 말들을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보병의 무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말에서 떨어진 유럽 기사는 싸울 수 있는 투척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에서 떨어진 기사들은 몽골 중기병의 좋은 먹잇감이 되게 됩니다. 몽골군이 측면에서는 화살을 쏘아대고 몽골의 중기병들이 중앙으로 돌진해 들어가자 유럽군은 대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려 이 시점부터는 전투가 아니라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몽골군의 포위 공격에 결국 호위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헨리크는 호위대의 병력을 쪼개어 탈출구를 열어보려 했지만 몽골군이 헨리크 2세를 곧바로 포위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헨리크는 몽골군에게 참수되었습니다. 헨리크의 목이 몽골군의 깃대 높이 올라갔고 몽골군의 완벽한 승리로 전투는 막을 내립니다. 이후 전장에 남편의 시신을 찾으러 온 헨리크의 아내는 6발가락이 달린 시신의 왼발을 보고서야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이 전공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 병사들의 시신에서 귀를 잘라낸 것이 커다란 자루 9개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레그니차 전투는 기사들의 개인 전투 능력에 의존하는 당시 유럽의 전투 시스템이 몽골군같이 효과적으로 협공하는 군대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유럽에서 이야기되는 바트의 유럽 원정에 대해서 폴란드는 지금도 1241년 4월 9일을 타타르 침략자 손에서 유럽을 지켜낸 날이라고 경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군대는 몽골의 주력군도 아니었고 주변 지역을 담당하던 외곽 견제부대였습니다. 발트의 연안 지방에서 몽골군을 피해 도망치던 피난민들은
몽골군이 무려 20만 명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지만 카이두가 맡은 보조 공격 부대의 규모는 겨우 2만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레그니차에서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카이두의 몽골군도 사상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카이두의 임무는 독일이나 폴란드의 본격적인 침공도 아니고 주변에 위협이 될 만한 부대들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만의 보헤미아군과 정면 충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그니차에서 하루거리에 있던 보헤미아 군대는 폴란드 군대의 참사를 듣고 방향을 틀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방어에 전념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소식을 들은 헝가리 주변의 나라들은 아무도 원병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 헝가리로 향하는 주력군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사요강에서 헝가리군을 괴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총사령관 수부타이는 전령을 보내 카이두에게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카이두는 발트해 연안으로 가서 술레지엔을 돕기 위해 오고 있던 리투아니아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발트해 연안 주변을 철저히 짓밟아 몽골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라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본군에 복귀하기 위하여 헝가리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카이두의 폴란드 침공에서 폴란드의 힘을 파악한 몽골군은 1259년에 오로지 약탈을 목적으로 폴란드를 전보다 큰 규모로 침공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폴란드는 이번에도 전역이 약탈당하게 되었고 크라쿠프는 또 불태워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